넘치는 윤기의 붉은 자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1등 공신 과체류 토마토. 레드푸드의 선두주자답게 풍부한 영양소를 자랑하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한 과즙. 건강밥상 오늘은 채소이자 보약인 멋쟁이 토마토와 함께한다. 토마토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체외로 배출시켜주고 남성의 전립선암이나 여성의 유방암, 소화기 계통의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를 막고 피부의 미백 효과 및 기미와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익힐수록 영양 손실이 적은 토마토. 스위스 기러기 별똥별 토마토. 거꾸로 읽어도 그 맛은 최고다. 토마토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새콤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매력이 돋보이는 토마토 수프. 깊은 감칠맛의 결정체다.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다이어트식으로 안성맞춤. 단백질과 비타민이 한데 어우러진 토마토 불고기 샐러드. 붉은 빛깔이 참 곱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이탈리아 속담이 있죠. 오늘은 이 좋은 토마토를 이용하여 한 끼 식사로도 좋은 토마토 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꼭지가 싱싱하고 과육이 단단하면서 윤기가 흐르는 게 맛있는 토마토다. 덜 익은 토마토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완숙 후 먹는 게 포인트. 깨끗하게 씻은 토마토는 꼭지를 말끔하게 제거한 후 크기에 따라 6등분으로 잘라주는데 좀 더 부드러운 수프의 식감을 원한다면 칼집을 살짝 내 뜨거운 물에 데쳐 껍질을 벗긴 후 사용해도 좋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한 완숙 토마토를 고르셔야 됩니다. 완숙 토마토를 고르는 팁은 요 꼭지 밑에를 잘 보시면 연결 부분이 갈색이나 노란색이 나야 됩니다. 초록색이 나는 것은 파란 토마토를 익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수프에 들어갈 애호박은 깍둑 썰어 준비하고 수프의 영양과 향을 높여줄 양파, 당근도 같은 모양으로 썰어 넣자. 이어서 끓는 물에 콩과 마카로니를 넣고 삶아주는데 콩과 마카로니가 들어가 더 풍성한 맛과 식감이 살아난다. 콩은 가급적 충분히 불린 후 사용하는 게 좋다. 잘 삶아진 콩과 마카로니는 물을 버리고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준다. 오늘 토마토 수프에는 콩과 마카로니가 들어가는데요. 혹시 마른 콩이면 불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풋콩일 경우에는 콩과 마카로니를 10분 정도 같이 삶으셔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베이컨을 구워주자. 잘 달궈진 팬에 베이컨을 바삭하고 노릇하게 구운 후 식감이 살아나도록 키친타올이나 종이 호일로 기름기를 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이제 모든 재료를 끓여줄 차례. 냄비에 기름을 두른 후 다진 마늘을 볶다가 애호박과 양파, 당근을 넣어 한데 볶아준다. 채소가 어느 정도 익을 때쯤 미리 준비해두었던 육수를 붓고 토마토 소스를 넣어 푹 끓여준다. 토마토 수프에 들어가는 토마토 소스는 저는 오늘 시판용 소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집에 토마토가 많으신 경우에는 토마토를 삶아서 넣으셔도 되는데 혹시 좀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캔이나 병을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푹푹 끓어오른 토마토 수프에 삶아두었던 재료와 토마토, 베이컨을 넣고 기호에 맞게 간을 하면 씹는 맛이 살아있는 토마토 수프 완성! 주말 아침을 느긋하게 열어주는 환절기 건강 레시피 토마토 수프. 바쁜 일상의 여유를 찾아주는 든든한 한 끼. 바게트 빵과도 찰떡궁합이다. 토마토는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로도 이용하지만 과일로도 많이 먹잖아요.
오늘은 이 좋은 토마토를 이용하여 손님 초대용이나 아니면 근사한 저녁 식사로도 가능한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토마토를 냉장고에 싱싱하게 보관하려면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한 후 토마토끼리 서로 겹치지 않게 보관한다. 건강밥상 오늘의 두 번째 요리. 토마토 쇠고기 샐러드에 들어갈 토마토는 깨끗이 씻어 꼭지를 제거한 후 얌전히 썰어주는데 우선 반으로 갈라 토마토 원래 모양을 살려가며 도톰하게 썰어놓는다. 썬 토마토가 쓰러지지 않게 모양을 잡아가며 잘라놓는 게 포인트. 오늘 토마토 샐러드에 들어가는 토마토는 완숙 토마토로 제가 잘랐는데요. 마지막 플레이팅 할 때 예쁘게 놓기 위해서 흐트리지 마시고 잘 잘라두시기 바랍니다. 샐러드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양파, 당근은 가늘게 채 썰고 실파는 초록 부위 반만 준비해 놓는다. 썰어두었던 채소들은 찬물에 담가 식감도 살리고 싱싱함도 채워준다. 남겨두었던 실파는 총총 썰어 드레싱 재료와 한데 섞어주는데 간장과 올리브유, 마늘, 설탕, 식초 등을 넣고 뭉치지 않도록 고루 저어 깔끔하고 상큼한 드레싱을 완성하자. 오늘 토마토 샐러드 드레싱은요, 오리엔탈 드레싱으로 또 파, 마늘을 넣고 만들었습니다. 혹시 더 달콤한 것을 원하실 때는 유자청을 넣으시거나요, 아니면 매콤한 맛을 원하실 때는 청양고추를 다져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이제 토마토와 최고의 궁합, 소불고기 양념을 시작해보자. 간장에 물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어 쇠고기에 간이 배도록 살짝 재워둔다. 잘 절인 쇠고기를 앞뒤로 뒤집어가며 팬에 먹음직스럽게 구워주는데 얇은 샤브옹이라 타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는 게 포인트. 냄새부터 시선 고정. 역시 불고기는 에브리타임 진리다. 토마토 샐러드에 들어가는 불고기는 오늘은 저는 소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새우를 데쳐서 하셔도 맛있습니다. 샐러드용 큰 접시에 썰어두었던 토마토를 가지런하게 눕힌 후 아삭한 채소와 쇠고기를 베잉 둘러 소스를 뿌려주면 오늘의 레시피 완성! 토마토 한 조각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드레싱. 여기에 보들보들한 소불고기와 아삭한 채소들. 식감도 색감도 영양까지 모두 잡았다. 토마토는 혈전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으며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토마토는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토마토의 비타민 K 성분은 칼슘의 유출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여 골다공증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사에 쓰이면 채소, 후식에 쓰이면 과일, 팔색조 매력을 자랑하며 각종 요리에 등장하는 식탁의 감초 토마토. 토마토는 21세기 최고의 식품으로 꼽히며 지구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동시에 또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매력 만점의 과채류. 이번 주말 밥상은 토마토로 정했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요즘 채소값이 워낙 금값이다 보니까요, 집에서 채소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홈파밍이라고 해서 실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기계도 요즘에 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게 실제 정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식물을 직접 키우게 한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키운 사람이 키우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 증상이 더 적었고요.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고독감 감소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실제 그 식물 재배는요, 원예 치료라는 이름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식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다 보면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다소 해소된다고 합니다. 뭐 거창하진 않더라도요, 집에 그 작은 화분 하나 들여서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잔병 치레가 많은 영유아 시기. 표현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기엔 이상 증상에 대한 원인 파악과 조속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 질환은 종류도 다양하고 질환에 따른 대처법도 달라 초보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기 일쑤다. 성인의 건강검진은 질병을 찾아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때 혈액검사나 폐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영유아의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발달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아기에는 신장과 체중이 크게 증가하고 유아기에는 언어 발달에 있어 급성장을 보이는데 그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부모의 관찰 타이밍이 중요하다. 영유아 시기 중요한 성장 발달. 오늘 TV 주치에서는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제일 좀 난감할 때가 아이가 그냥 이유 없이 막 울 때더라고요. 네. 사실 뭐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왜 우는지 모르고 참 답답했었는데 아이나 부모나 나 처음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있어서는 낯설고 또 어렵기만 한 게 자녀의 성장 발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유아기 건강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송영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녀를 키우는 초보 부모님들이 오늘 참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영유아 시기는 언제를 또 일으키게 되고 또 건강관리가 어떤 건강관리가 필요한지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생후 28일까지 아이들을 신생아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부터 만 1세까지를 영아, 그 이후부터 만 5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까지를 저희가 유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영유아는 아플 때 병원을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건강관리로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요새는 아이들을 워낙 귀하게 키우는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성장하고 발달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령이나 또 연령에 따라서 알맞게 정상적으로 커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영유아기의 건강 관리는 도대체 왜 중요한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성인 건강검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성인의 건강검진은 질환을 미리 확인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영유아의 건강관리는 성장과 발달이 시기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관리는 정기적인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발달하기 때문이고요. 이번에는 괜찮았지만 다음에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다는 점이 중요하겠고 또 우리나라 이제 합계 출산율이 0.81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아이들, 그 적은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진료를 보다 보면 요새 워낙 인터넷 검색 많이들 하셔서 이렇게 질환, 궁금한 거 검색 많이 해서 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꼭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정확한 의학 정보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의 영유아 검진 때 함께 따라가서 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안 받는 분들도 오히려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예. 영유아 건강 검진은 대략적으로 어떤 그 방법으로 검진을 받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국가에서도 영유아 건강검진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검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생아 검진까지 포함해서 만 6세까지 총 8차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문진, 신체 진찰, 그리고 발달 선별 검사까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의사의 상담과 건강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목적은 문진과 신체 진찰을 통해서 성장, 발달을 점검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 그중에서 발달에 대한 검사는 매 차수마다 시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면 시기에 맞는
성장과 발달을 체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성인 건강검진은 왜 가면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을 오시면 보호자분들께서 별거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네. 아이들은 이런 신체 진찰과 문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 자체가 시기마다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들을 잘 구성해 놨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검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저도 아이 키울 때 우리 애가 그 또래에 비해 좀 키가 큰가, 몸무게는 좀 잘 나가나 사실 이것만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중요하죠. 네. 네, 이렇게 또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성장이 느리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연령대에 맞는 정상 발달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영유아의 정상 발달은 저희가 4개월 목 가누기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은 100일 때쯤 되면 목 가누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 10개월 때쯤 되면 난간 같은 거 붙잡고 걷는 이제 그런 발달을 보이게 되고 돌이 되면 이제 혼자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엄마, 아빠, 맘마 같은 약간의 의미 있는 단어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뭐 계단 오르고 자전거 타고 이제 이런 식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안 보여드리는 게 이 시기 맞춰서 보고 안 하면 엄마들이 우리 아이 못해요 그러면서 엄청 걱정하시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정해져 있는 이 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발달이 늦는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네. 않고 제일 좋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유아 검진이나 이런 것에서 발달 선별 검사를 받으시면 발달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검사에서 심화 평가를 권고받는 아이들이 발달 지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표처럼 딱딱 그 아이가 커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발달이 좀 지연된다고 할까요? 이런 아이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발달 지연 유병률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2005년에는 0.53%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009년에는 1.03%로 증가했다라고 본 바 있고요. 2020년에 5세 이하 아이들 중에서 발달 장애로 등록된 아이들이 한 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달에 대한 진료가 늘어나고 있고 발달에 대한 점검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발달 장애가 사실 아이들이 딱 태어났을 때 바로 알아채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씩 알아챌 것 같은데 이 소아 발달 장애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발달 장애는 시기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주로 발병하는 질환들이 좀 다르고요.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뇌성마비나 중증 시각, 청각장애 등이 있을 수 있고 한 2세 정도까지는 언어장애가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한 3에서 5세 정도가 되면 소근육 운동이나 운동조절장애 그리고 행동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6에서 8세는 아무래도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습장애의 유병률이 좀 생기게 됩니다. 발달 장애는 원인 질환에 의해서도 이제 밝혀질 수 있는데 뭐 대사 이상 질환이나 염색체 유전자 이상, 뭐 경련, 자폐증 등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에서 발달 장애가 동반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들은 유전자 검사나 염색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반대로 또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감각 기관 중에 중요한 뭐 시각이나 또 청각 장애도 있고 행동이나 뭐 감정, 운동 장애 이런 게 나타나면 사실 부모로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것도 발달 장애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확실히 효과가 좋을까요? 어떨까요? 네. 당연히 조기에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게 이제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뇌가 이제 기능적으로 계속 발달하고 또 개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말하자면 어릴 때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감각을 익히면 그만큼 뇌 발달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은 성인보다는 아이에서 그리고 아이 중에서도 어릴수록 이런 발달이 잘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기 개입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만 5세 이전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발달 장애로 판명이 되면 어떤 검사와 치료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기 진단과 이제 조기 개입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은 그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발달이나 성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 보다 정밀한 발달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발달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동반 질환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 동반 질환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겠습니다. 가족들도 혹시나 이제 내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아이에게 어떤 뭐 장애라든지 질환이 나타난 건 아닌지 좀 객관적으로 본인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영유아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기별 성장과 발달 검사를 통해 주요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해야 하는 영유아기. 다양한 영유아 질환에 전전긍긍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영유아의 성장 발달 이상은 전문적인 방법이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시기에 이루어지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가가 그 발달이 좀 늦은지 걱정돼가지고 확인하러 왔어요. 아기가 몇 개월인가요? 애기 17개월이야. 그렇구나. 애기 혹시 잘 걷나요? 네, 잘 걷고 빠른 걸음으로도 잘 걸어요. 손은 잘 쓰나요? 박수는 잘 치는데 연필을 자꾸 끼적이게 할 때가 힘이 좀 약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아직 육아에 미숙한 초보 부모들에게는 아기의 모든 것이 걱정거리다. 아이의 발달 단계가 정상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영유아 검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시작은 관심이다. 아이는 어머님께서 아이의 그 발달이 조금 늦는 것 같다고 걱정이 되셔서 진료를 보러 왔는데요. 우선은 제가 체크해 봤을 때는 나이에 비해서 전반적인 영역이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소근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으로 쓰는 이런 작은 근육들의 운동이 약간 느려 보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발달 영역들을 평가하는 검사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기에 있어 성장은 여러 의미가 있다. 신체 사이즈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뇌와 같은 장기 등이 기능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걸 뜻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영유아의 진료 목적이 질병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정기 점검을 통해 질병 전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목표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이가 이유식 하면서 계속 볼 쪽에 발진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 발진이 생기는지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기 부모님들께서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이나 아니면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것들 겪으신 적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괜찮아졌습니다. 여름에는 좀 괜찮았다가 가을에 심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절성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 특정 지역으로 갔을 때 심해진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계절에 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면역 체계가 과하게 방어하면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그 유발 요인은 각기 다른데 특히 면역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경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알레르기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는 자꾸 반복적으로 피부 발진이 나는 것 때문에 진료를 보러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 반응 검사로 이제 알레르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었는데 검사상으로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밀가루는 회피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로 이제 노출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께 교육을 드렸고요. 약물요법이라든지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아기가 그 알레르겐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치료하려면 우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진단 검사가 바로 피부 반응 검사인데 바늘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피부에 소량 떨어뜨려 피부가 부어오르거나 빨갛게 변하는 정도를 측정해 알레르기 요인을 찾아내는 검사법이다. 영유아 건강관리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체크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나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저희가 조기에 발견을 해서 미리 도움을 준다면 더 잘 크고 더 잘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질병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빨리 확인해서 처치를 하면 금세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뭔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발견이 되면 아이한테는 훨씬 더 안 좋은 예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에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아이의 성장 발달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의료진의 몫이다. 전 성장 과정에 걸쳐 모든 발달의 기초가 돼주는 영유아기. 그 기본엔 부모의 관찰 타이밍과 치료의 골든 타임이 있음을 기억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요.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영유아기 질환에 대해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그 수유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질환부터 좀 살펴볼까요? 아이들이 수유나 시기가 이제 곤란을 보이는 질환들은 크게는 위식도 역류, 위장관염, 단설소대, 음식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 위식도 역류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대부분은 이제 출생 초기부터 이제 아기들이 이제 먹고 나서 약간 우유를 머금고 있거나 밖으로 흐르는 듯한 양상으로 개우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초기부터 증상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양이 늘어나면서부터 증상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아직은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가 단단해지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나면 좋아지니까 성장하면서 대부분은 호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를 먹인 다음에 뭐 트림을 조금 더 길게 시켜주신다든지 이러는 식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아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끔은 그렇게 해도 아이가 좀 많이 개우거나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시거나 그러면 아기가 역류를 하지 않을 정도의 양을 자주 먹이는 방식으로 조금씩 자주 먹이는 방식으로 먹이는 걸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요새 역류가 잘 되지 않도록 나오는 역류 방지 분유들, 특수 분유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유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위식도 역류랑 꼭 감별이 필요한 것이 비후성 유문 협착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식도 역류는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요 길목이 약해서 생기는 거라고 한다면 비후성 유문 협착증은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근육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유를 먹고 나면 먹은 우유가 위에 들어온 다음에 내려가지를 못하고 밖으로 바로 쫙 뿜어지는 그러는 양상으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출성 구토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초반에 아예 신생아 때는 괜찮다가 한 2-3달 정도쯤 되면 먹고 쫙 뿜고 먹고 쫙 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역류가 심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비후성 유문 협착증이 있어서 그러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나 이런 검사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또 키우면서 또 제일 놀랄 때가 설사하거나 열 났을 때가 제일 놀라거든요. 그 위장 관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이제 토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제 장염은 아무래도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열이 나겠죠. 네. 그래서 열나고 토하고 설사하고가 이제 장염의 주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타바이러스나 이제 좀 유명해졌는데 로타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성 장염이 아이들은 가장 흔하기는 한데 그중에는 세균성 장염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네. 아이들이 많이 아파 보이거나 뭐 열이 많이 난다든지
설사에 피가 섞여 있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뭔가 조금 더 정밀한 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수액을 맞거나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등의 치료로도 충분하지만 아까 같이 혈성 설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는 세균성 장염이 의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유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단설소대, 이 설소대가 짧은 질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혓바닥이 있고 혓바닥이랑 입 아래쪽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딱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데 이게 설소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이 설소대가 짧거나 혹은 혀 앞쪽까지 길게 연결이 되어 있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 혀가 움직이는 거에 제한을 주는 질환이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혀가 움직이는 제한을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엄마 젖이나 젖병을 꽉 물고 쭉쭉 빨아야 되는데 그럴 때 혀 움직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빨 때마다 혀 물리는 게 탁탁 풀려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물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젖을 물렸는데 자꾸 빠져요. 엄마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대부분은 이제 자세 교정만 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진료를 오시면 제가 이제 수유하시는 자세 봐드리면서 자세 교정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걱정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못 먹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혀 짧은 소리 할까 봐. 그렇죠. 네, 그게 되게 걱정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나중에 혀 짧은 소리 할까 봐 미리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시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젖 먹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혀가 움직인다면 발음도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이번에는 음식인데요. 사실 음식을 좀 잘 먹으면 좋겠는데 어떤 음식 먹고 나면은 애가 갑자기 뭐가 몸이 나거나 그러면은 네. 깜짝 놀라거든요. 우리 애가 또 아토피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 음식 알레르기도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마다 토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잘 안 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는 경우에 혹시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지 점검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분유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우유 알레르기가 가장 흔하고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알레르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 IgE 검사라고 하는 이제 혈액 검사인데요. 이런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그런 혈액 검사도 있고 중요한 몇 가지를 골라서 하는 검사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실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정확한 검사로는 이제 피부에 이렇게 알레르겐을 직접 이렇게 접촉을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피부의 반응을 봐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피부 단자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지 않잖아요. 네. 들으면서 정말 한시의 긴장도 놓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 말고 제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이를 재우면 깨고 이렇게 쪽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릴 때는 아마 가장 큰 거는 영아산통, 저희가 배앓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게 가장 많을 겁니다. 그게 가장 많을 거고 조금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숨을 잠깐 멈추는 이런 네. 수면 무호흡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뭐 경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밤낮이 애가 바뀌거나 또 이제 개월 수가 얼마 안 되면은 이제 워낙 또 한 번에 자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고요, 아이도 그렇고 참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 영아 산통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신생아 초기보다는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어느 정도 수유가 진행이 되면서 수유량이 좀 늘었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수유가 좀 늘어나고 먹는 양은 많아졌는데 아직은 아이가 그것을 다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아이들이 이제 배 안에 들어온 음식물이 소화가 좀 덜 돼서 가스가 차고 가스 찬 것 때문에 배가 아파서 보채고 이제 이러는 양상으로 넘어가는 게 영아 산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정말 한 2~3시간을 막
내리 울어요. 계속 울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울다가 트름하거나 방귀 뀌고 좋아집니다. 이제 그러는 양상이 되는 거라 네.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장이 성숙이 되고 본인이 먹은 음식물을 적절히 소화시키게 되면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그 두세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니까 좀만 보세요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그 두세 시간을 보는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어우, 괴로우시겠어요. 길게 느껴져요. 그럼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심하게 울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아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수면 무호흡증, 저는 성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아이들도 또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좀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구강호흡, 낮에는 구강호흡이라고 하죠. 입 벌리고 입으로 숨 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엎드려 자는 걸 더 편해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이 반복적으로 있다 보면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있거나 수면 장애 때문에 낮에 뭐 과잉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동반되는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치료들 중에는 뭐 증상 조절을 해주거나 그러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뭐 편도나 아데노이드를 절제한다든지 양압기를 끼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또 흔히 그 경기라고 하죠. 이제 갑자기 이제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은 부모로서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련이 발생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이때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자다가 경기하는 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다가 아가가 몸이 이렇게 강직이 되고 이렇게 뭐 사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튕기듯이 이렇게 떨고 눈이 돌아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경기의 양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경련으로 의심을 하시고 병원에 오셔야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신생아나 이제 영아 같은 경우에는 꼭 경련은 아니고 이제 팔다리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조절을 잘 못하는 나이이기도 하고 모로 반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경련이랑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갑자기 자다가 부르르 이렇게 떤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확 하고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호적거리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할머니들이랑 이렇게 막 걱정돼서 애기 경기예요 막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근데 네. 그런 경우들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경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경련을 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아기들이 이제 위에 남아 있는 그런 음식물들이 경련을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토하듯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토하면서 나오다가 기도로 넘어가거나 그러면서 흡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간혹은 아기들이 이제 그 혀 깨물까봐 예. 손가락 넣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 있으신데 경련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 입을 벌려지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뭐 손가락을 넣거나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그러는 것들은 하시지 마시고 예.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유아기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전만은 꼭 기억하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영유아 시기 자체가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점검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고 또 아이들은 시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기에 개입하면 그만큼 치료 효과가 증대되고 나중에 예후도 매우 좋아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달래도 진정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가요? 네,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울면은 좀 난감하잖아요. 아까 영화 산통 얘기도 했었는데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지 뭐 병원에 바로 가봐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기들 이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영아 산통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한 12개월에서 3세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면? 예. 네. 특히나 이제 자다가 깨서 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낮에 아이가 어떤 상태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낮에 우리 아이가 아팠고 좀 힘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낮에 건강하게 잘 놀았던 아이가 밤에만 우는 거라고 하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의 목에 덩어리, 혹 같은 게 만져지는데 사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절로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경으로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치료를 꼭 해야 할까요? 그 목에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하셔서 이제 사경을 진단받으셨다는 걸 보면 아마 근성사경일 거고요. 네. 근성사경은 이제 근육이 이제 상처가 나고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섬유화가 되면서 이렇게 뭉쳐지기 때문에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근육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 짧아진 근육이 제 길이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물리치료가 중요하겠고요. 간혹 물리치료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친구 아이가 발달 지연이라고 하는데 발달 장애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고 또 발달 지연은 저절로 치료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발달 지연이 또 치료가 잘 되는 건지도 궁금해하셨어요. 발달 지연은 발달이 늦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발달 장애는 발달 지연이 동반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 질환들에는 뭐 뇌성마비, 자폐 장애, 뭐 지적 장애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끝으로 영유아기 건강 관리 꼭 기억해야 할 점, 이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유아기 건강 관리는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 다른 것보다 지금은 영유아 건강 관리는 필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질환을 확인하는 것들을 영유아 진료의 목적으로 봤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관리는 필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건강플러스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아청소년과 송영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가 잘 때조차 노심초사 바라보는 게요, 또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살펴봤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의심 증세가 나타난다면요, 바로 그 진단과 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게 좋다더라 하면 부모 마음에서 솔깃해서 현혹되기가 쉽잖아요. 귀 얇아지기 쉬워요. 그렇죠. 네. 그러지 마시고 아이의 건강 관리는 꼭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